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서울의 소리에 와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두 번째는 정신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지난 입양 방송 때 모셨던 우리 게스트를 그대로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득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서울의 소리 이득신입니다. 안방마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저 이제 입양 부모로서 오늘 제가 또 방송에 네. 참여를 하게 됐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우리 김지영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 세상이 들썩거렸습니다. 네. 예, 또 더군다나 저희는 제가 이제 목사하고 기독교인. 네. 이 양반들이 어찌 보면 기독교 엘리트란 말이죠. 그렇죠. 네. 목사 자녀, 양쪽 다 목사 자녀에. 네.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 아버지인가가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합동에. 그리고 한동대 출신이에요. 또. 기독교의 서울대. 그러니까요. 제가 막 없는 돈에 학생 시절에 막 한동대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네. 그리고 또 번듯한 가정이고, 직장도. 아버지는 뭐 아시다시피 기독교 방송에 네. 뭐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뭐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 또 정신적인 관점 다뤘는데, 좀 실제적인 이야기, 오늘 제목처럼 입양이 문제냐 학대가 문제냐,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좀 그 요약이라고 해야 될까, 핵심적인 내용, 네, 우리 작가님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작가님 말씀해 주시겠을까요?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그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자세하게 뭐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가 16개월 된 아이가 네. 입양 부모의 그 학대에 의해서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인 거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그 디테일한 정도까지만 것도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한 것도 워낙 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런 사건이 실은 뭐 처음이 아니고 분명히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이번 사건에 이렇게 주목하고 또 언론까지 이렇게 좀 들썩거리고 뭐 좀 속된 말로 난리를 친다는 그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럴까 도대체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입양 이게 팩트는 뭐냐면 입양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입양이 이미 완료돼서 네. 지금 사후 기간 와중에 일어난 그 학대 사건입니다. 네. 법적으로 사후 관리를 입양이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단체나 정부 기관이 있죠. 예.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그 실무는 누가 담당으로 하냐면 네. 입양 기관이 담당합니다. 예. 근데 이 사후 관리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데, 이 관리란 말을 저희들은 좀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사후 서비스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 입양된 아이와 네. 입양 부모가 그 애착 관계를 그렇죠. 얼마나 잘 이렇게 맺고 있고, 아이가 이 가정에 얼마나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있는지를 네.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네, 이런 개념이 원래 이 사후 관리의 개념입니다. 그게 당연히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입양기관이 이것을 하냐면, 입양기관이 실무,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입양에 대한 조사와 그 결정 권한은 사법부에 있지만, 네. 이 사람들 그 입양 대상 아동하고 그 입양 부모를 연결시켜주고 이분들에 대한 좀 내밀한 정보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입양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아이가 이 부모하고의 어떤 이 가정에서 잘 정착하는 부분들을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학대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예. 입양 기관은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와 관련된 뭐 어린이집,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병원, 뭐 학교 같으면 선생님. 네. 선생님 모든 그 아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혹은 그 이런 데는 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보전이라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네.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뭐냐면 국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예. 민간기관에서 합니다. 민간기관.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네. 이 사람들로 사실은 뭐냐면 공권력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사후관리에서의 학대 관련된 공권력은 어디가 있냐면 경찰입니다. 예. 그 다음은 사법불 테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지금 처음 질문이 왜 입양 부모의 학대가 더 크게 비난받는 건데 예. 지금 얘기가 잠깐 이렇게 엇나갔는데 사실 한국 사회의 입양 문화가 굉장히 사실 척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는 많은 이 동화가 있습니다. 콩쥐팥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네. 제 표현인데 사실 우리 안에는 그 입양이 유교권 문화에서는 입양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맞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혈연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어떤 그 편견은 네. 사실 저는 DNA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네. 어떤 그 관념 안에 그냥 너무 깊이 박혀 그렇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단 입양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네. 굉장히 이렇게 이 부정적이고 혹은 네. 굉장히 좀 이 슬픈 서사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그게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게 그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좀 감정적인 대응을 증폭시키는 이런 결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입양을 한 게 잘못한 게 꼴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상황은.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럼 뭐하러 입양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도 분노를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양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미국으로 우리 홀트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국으로 입양 엄청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은 아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이요 미국으로 가요. 저희 바로 집 앞에도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키우던 그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산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약간 막 옛날 똥개처럼 키우던 그런 네네네네. 문화에서 이분이 함부로 키우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강아지가 캐나다인가 미국을 갔어요. 유기견 이쪽으로 간 해외 거예요. 입양 많습니다. 네, 해외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 서양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그게 어찌 보면은 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허들이라고 해야 될까, 넘어야 될 감정에선 또 가족들 뭐 개인 그 관념들 뭐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그 해외 입양을 지금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해외 입양을 보내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요? 근데 이 1위하고 2위 차이가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예, 예. 뭐 그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유가 일가구 1자녀잖아요. 네네. 정책 네, 자체가. 그렇죠. 근데 등록이 안 되니까. 그 두 자녀부터는 등록이 안 되니까 둘째나 이렇게 낳게 그게 되면 지금도 출생 신고가 안 됩니다. 네. 안 받아. 출생 신고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제가 있어요. 좀 일가구 1자녀는 좀 이렇게 옛날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돼요. 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네, 되겠네요. 네, 예. 네. 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해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함부로 해외 입양을 못 보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보건복지부 도장이 없는 아이는 해외로 못 나가요. 근데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랬고. 그런데 너무 슬프다. 저거. 자, 그러면 뭔가. 예. 자, 이 아이들이 왜 해외로 가나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 여기서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해외 입양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 저는 뭐 해외 입양을 보내야 된다라는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네. 해외 입양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본인들이 네. 비판을 하기 전에 해야지 자기들이. 하든지 예. 아니면 이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정책이나 네. 제도적으로 이 요구를 하든지 그렇죠. 예. 뭔가 혹은 뭔가 역할을 하면서 후원을 하든지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에 좀 본인의 어떤 책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네.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런 그 좀 이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방송 막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수출을 할 게 없어서 애들을 수출하냐.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근데 아, 또 그 유기견 입양도 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도 입양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 외국에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장애 입양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그 아이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장애 입양이 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몇 건도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1년에 몇 건도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부 이제 또 입양 비판하시는 분들은 너네들 선택 입양한다 입양 부모들을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네. 본인은 그 선택 입양도 안 하면서 근데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그분들을 네.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기견도 왜 이게 그 해외로 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따져봐야겠지만 아마 이렇게 품종 뭐 이렇게 좋은 품종에 또 예쁘고 뭐 이런 애들은 본인들이 반려견으로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이렇게 네. 가정에 들여도 좀 흉측하고 네. 보기에 좀 볼썽사납고 이런 경우들은 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신기한 생각도 게 하게 됩니다. 외국은 그 이번에 간 그 개도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품종이 좋은 애가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백구 뭐 식용견, 네, 소위 똥, 말해서 뭐 똥개 우리나라로 뭐 말하면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런 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오늘 방송 제목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입양이 문제입니까? 아동 학대가 문제인 겁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네. 이미 뭐 결론적으로 자. 결론은 우리가 이제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입양 부모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거를 도대체 왜 입양 부모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있어요. 예, 저도 예. 이제 수많은 그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저런 단톡방에서 하는 얘기들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 사진이 돌고 아이의 실명이 돌고 네. 예, 그러면서 입양 부모들을 막 비난을 하고 또 심지어 아주 옛날에 뭐 아주 작은 사건들, 입양에 관련된 아주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입양 부모들을 모두 그렇게 막 매도하는 그런 네, 느낌으로 최근에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네. 실은 지난번 방송을 안 했으면 그런 의견에 동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번 듣고 났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제 스스로가 신중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10월 13일입니다. 10월 아. 13일. 네. 네. 10월 13일. 2019년. 네, 19년? 10월 13일. 20년이 아니고 2020년이요. 네. 2020년. 네. 10월 13일 날 아이가 사망합니다. 네. 시간이 6시 40분인가 그럴 건데 이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이게 워낙 그때 당시에 좀 잠깐 그 이전에 네. 좀 이렇게 이게 그랬죠. 충격적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입양 과정이잖아요. 네. 그 아동보호정책과의 입양 또 이렇게 거기서 입양과 관련된 또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 다 이제 뭘 하냐면 실제 입양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네, 그리고 네, 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절차를 다시 네, 네, 돌아보고 그다음에 네. 이 아이가 죽은 과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 안으로 어떤 그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이게 그 이 아이가 학대 과정 이 입양이 끝나고 네. 거기서 그 지내다가 학대 신고가 이미 3차례나 있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이미 밝혀집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사를 다 면밀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서 12월 3일 날 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이제 보면 학대 대응과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미 공적 시스템에서 다 조사와 검토 및 대책 마련까지 해가지고 12월 3일 날 다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강제 면접권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현재 아동복지법 상에서 지금 그 학대와 관련된 대응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부할 경우에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린다든지 강제 면접이라는 거는 그 부모, 양부모.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예. 그 면접 과태료를 부모한테 매기는 네. 이런 그 조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대책 발표가 이미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의 사망이 입양이 끝나고 사후 관리 과정에서 예.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거다라는 그게 반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날 방송이 나가면서 네. 다시 이게 사건이 재조명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데에서 방송이 나갔고요. 그 이제 SBS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방송이 나간 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제 방송이 나갔어요. 그게 1월 초였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러니까 새해 벽두부터 이제 그 방송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막 네. 다시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방송했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입양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참 외람되지만 청와대 발표 이후에 예, 예. 청와대에서 이제 여론이 이제 막 공문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제 입장 발표를 하는데 입장문에 발표문에 네. 상당한 비중이 이제 입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도 입양 기준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예, 입양 절차라든지 네. 혹은 기준이나, 입양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라고 네, 뭐 네. 충분히 뭐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입양을 굉장히 고사시키려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각종 이제 언론 플레이가 들어간 언론 거죠. 플레이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화력이 지원이 됐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입양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양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아이 이름 플러스 입양, 이 아이 사건 플러스 입양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 네, 네. 입양에 대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꾸 입양이 연상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 기본적으로 입양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2020년 6월 달에 혹시 캐리어 사건 아세요? 들어본 것 캐리어 같은데 사망 사건. 그 네. 아이를 담아. 네, 네. 캐리어 아예 가둬놓고 뭐 밟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중에는 하여튼 밝혀진 바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은 뭐냐면 계모에 예. 의해서 예, 예.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들어보셨죠? 네, 이름 들어본 것 그것도 작년 일이었어요. 아이가 2층에서 맨발로 내려와가지고 아. 도움을 청했던 같아요. 사건. 예, 그게 예. 창녕 그게 아동 학대 사건이에요. 네, 네. 그건 친엄마하고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관련된 통계인데 이거 네. 저거 보십시오. 저게 2018년하고 2019년 2년 동안 이루어진 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친부모 가정이 40건입니다. 네. 부자 가정이 2건이에요. 부자 가정은 뭐냐면 이혼 가정, 이혼 가정이나 이혼 또는 사별 가정이나 가정에서 나는 그다음에 돈- 모자 난 가정이 돈 많은 사람 가정이라고 따로 나눈 줄 알았어. 모자 가정이 10건이고 예. 미혼 부모 가정이 8건. 그다음에 미혼 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미혼 부모 가정은 뭐냐면 결혼하지 아는 않고 아는 상태에서 혼자 키우는 미혼모나 미혼부. 미혼 예, 포함. 예, 예, 예. 예. 그게 8건이고 동거
에서 일어난 그 아동 사망 사건이 5건이고 우와. 입양 가정이 1건이고요. 입양이 한 건이네요. 네, 네. 재혼 가정이 2건. 2건. 네. 자,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이게 친인척 가정이나 친척이나 뭐, 혹은 외국인 예.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제일 작은데요? 입양 가정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입양 가정이 전 적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드리는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고 강조가 되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가정 비율로 또 따져보면 또 이게 통계상에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물론 네, 네. 한 건은 통계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뭐 확률로 따질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체 70건 중에 2년 동안 70건 중에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공부를 한 경우가 저기? 과연 있었냐.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제보 받은 건데 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가정을 학대 예비군으로 이렇게 예비 가정으로 조선 입양 뭐 장애 미혼모 가정. 네, 네. 그다음에 뭐 장애 뭐 이거 저소득층 가정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학대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좀 네. 위험 유형군이다. 거기다 근데 거기에 입양 가정을 넣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지금. 결국 자, 그러면, 준죄인이라는 얘긴데. 자 그러면 만약에 예. 계부모 가정이나 예. 혹은 재혼 가정에서 혹은 한부모 가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가정을 위기 가정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거나 혹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과거로부터 네. 왜 유독 입양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자, 이제 좀 처음으로 거슬러 가 보면 지금 최근에 발표 나온 게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제 완전히 그 포인트를 찍어서 네. 출산이 적다. 그게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혼모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은 태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생명들을 국가 뭐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뭐 국가가 뭐 인구가 줄어들면 위기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건전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쪽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양 부모들이 마치 미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인 예비 것처럼 학대 자로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점점 더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좀 움츠러들게 될 것이고 당연합니다. 네. 막아버리는 거죠. 예. 네. 이게 과연 맞을까? 네. 예,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비난의 초점 중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와 이렇게 연동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왜 이 사람들이 입양 부모가 되어야 했는가? 예, 입양 부모 과연 적격 심사는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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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는 뭐냐면 전체 아동 학대 케이스 중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 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줘 볼게요. 입양에 필요한 부모가 같이 해야 될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교육수료증, 범죄경력조회서,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양친가정조사서, 부동산 등기 및 과세증명서, 통장 잔액증명서, 보험해지 환급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원청징수 영수증, 신용정보 조회서, 양부모 신체검사서, 진단검사서, 간염, 알코올, 마약, 약물 결과지, 부부, 각 두매, 요양급여 내역, 심리검사 결과지, 졸업증명서, 가족사진, 에세이, 상담기록지, 가족방문조사서. 못하겠다. 우리는 못해. 이게 20몇 가지죠. 이게 그게. 24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뒤에 저희 아내 와 있는데 예.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서류를 꾸미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데 지금 그 가해자 둘은 네, 이 서류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 법원에서 이 심리검사 할 때 이 두 사람이 그 기관을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네.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지정해준 네, 기관으로. 네. 가서 심리검사까지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건데? 이게 사법부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과연 판사님이 왜 이제 원래 그렇다라면 이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네. 판사님, 예. 왜 이 두 사람을 입양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까?라고 그렇네요. 질문을 해야 되는 왜 게 입양 맞는 허가를 거죠. 내리셨습니까? 라고 판사를 비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면 실제 그 입양 기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서류를 챙기십시오. 네. 그리고 당신이 입양 재판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입양 기관에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이미 입양 부모 자격 심사는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 절차적으로 또 어떤 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입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미 24가지의 서류를 다 통과한 사람이 여기에서 만약에 또 어떤 서류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입양의 문제라면 네, 어떤 네. 서류를 더 준비를 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절차- 심리 검사 같은 것도 다 심리 검사 같이 다 하고요. 심지어 지능 검사, IQ 검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또 이런 비난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어디서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여자분이 어디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신경정신과를 한번 갔다 왔대요. 정신상담을 받았대요. 네. 이걸 왜 곤란해지 못했냐. 이 사실을 그때 그런 차원이라면 네. 신경정신과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입양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 네. 어떤 사유든. 예.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보도를 어떻게 하면 단독. 그러니까 신경-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네. 것처럼 그 언론사에서 어떻게 이걸 내냐면 가로 열고 단독 가로 닫고 한 다음에 입양기관 신경정신과 기록을 누락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 정말 이게 네. 물론 입양기관을 뭐 이렇게 그알 PD 분 얘기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까? 예. 그알 PD 분이 이철이 라디오 SBS인가요?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제가 워딩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제가 홀트를 감싸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입양 기관의 문제인 것은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그 담당 방송을 PD가 내보냈던 제작 담당 PD가요. 담당 예. PD가 예.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후관리에서의 그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도 현행 형법과 현재의 어떤 그 학대 예방 시스템에서의 그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이게 그 전문적이지 못하다. 자기가 보니까 아.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 사회 공적 그 기관의 근무 구조 자체는 로테이션 제도잖아요. 순환 근무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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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말 하면은 그렇죠. 가버리고 한 말 하면 이게 보통 2년이니까. 전문성에 갖춰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고 예방을 막지 못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그알 전문성의 PD가 문제인데, 예. 너무 그렇게 이슈되는 게 좀 미안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다소 입양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인격 장애들이 교회 내와 교회 밖에 비율이 똑같이 돼요. 예. 비율이 무슨 똑같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격 장애들이 고소득층이든 어떤 뭐 엘리트층이든 네. 아니면 저소득층이든 뭐 사회 계층이든 그 인격 장애들이 비율이 똑같답니다. 목사님,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에 네. 그게 그 심리학 책인데요. 미국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네. 그 뭘 하냐면 그 실험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100명 단위로 표본 집단을 이렇게 100명 단위로 이렇게 특정 집단들을 네. 가가지고 100명 단위로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서 심리 성격 테스트를 하는데 그 표본 집단에 교사 집단, 네. 종교인 집단, 음. 그 다음에 노동자 집단, 어디 공장, 그 다음에 길 가는 사람 100명을 또 모아가지고 네. 해서
심리 그 성격 테스트를 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심지어는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일정한 비율로 사이코패스가 있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굉장히 그 이기적 인간들이 존재를 하고 네, 예. 이타적 인간들이 또 소수 존재하고 네. 이기심과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것을 이 양면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 그런데 그 한 1%에서 2% 정도는 사이코패스가 네. 심지어는 종교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그럼요. 어디든 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서류상으로 어떻게 골라? 이 신의 영역이에요, 이거. 네. 네, 신의 영역.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믿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예.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지만 그래도 교회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겠지 하지만 아니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부분 제가 이제 지역 대표 입양가족 네. 모임에서 입양가족 단체에서 이제 지역 대표를 할 때 사례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정확하게 연도는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저희 가족 입양 가족들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네. 입양 부모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더라고요. 네, 네. 되게 주변에서는 이렇게 좀 신망도 좀 있고 네. 또 좀 우러름을 받는, 예, 네.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네. 친생자가 있어요.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네. 아빠는, 그 목사님은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빠는, 네. 예. 근데 엄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엄마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이 종종 발견이 되고 몇 번 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 몰래. 근데 그게 이제 그 남편분이 그걸 알게 돼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은 과제예요. 이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몇 군데 저희 그 입양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 심리 상담 센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네. 근데 몇 군데를 소개를 해 줬는데 안 간 것 같아요. 그 심리 상담 센터나 이런 데를. 예. 그리고 결국 나중에 연락이 끊겼어요. 저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고 네. 예, 작은 교회였고 개척 교회이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교회가 또 문을 닫은 것 같고 그리고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성직자라는 그리고 주변의 우러름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강단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라는 그 신분 자체가 그 사람됨을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목사도 그리고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쁘면 더 나빴지. 예. 그리고 그 목사의 자녀라는 것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또 담보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목사의 자녀였잖아요. 그쵸. 학대 당사자는, 네, 네. 예, 가해자는. 예.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윤리 도덕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보다 굉장히 또 높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높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사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의도하고는 다르게 좀 외식적인 또는 가식이라는 표현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 좀 아니, 좋은 저는 가식적인 거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또는 네.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양 가족들 그 단체 입양 가족 단체에서 나오는 그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 대부분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가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뭐 자녀들은 하나님이 뭐 키워주신다 알아서 에이, 키워주신다 택도 없는 소리.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미 목사님 맞으세요? 아니, 솔직해야지. 예. 그 지금 네. 생긴 문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문제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포장하면서 뭐 이렇게 앞에서는 거룩한 척 뒤에서는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자녀 양육은 사실 성숙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네. 성숙한 부모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그 입양 부모가 목회자 자녀들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네, 목회자 네. 자녀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네. 사실 뭐 입양 부모하고 뭐 이제 목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 큰 것도 사실이죠. 네. 그들의 부모인 목사들, 목사.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욕먹어 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또, 예,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인에 대한 왜 목사를 어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를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목사님 하면 아예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지요. 예, 지금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분명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법부 판사님 예. 그 법복을 입고 계시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는 교회가 진짜 이번에 이걸 통해서 좀 감수해야 되고 많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부정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네. 그 민주당 의원이 했을 때와 국민의힘 의원이 했을 때 이게 반향이 틀리잖아요. 네, 네. 잣대가 이런 다르죠. 것처럼 그렇긴 하네 또. 이런 것처럼 예. 이게 그 사실 이게 또 그 은근히 또 이런 그 본질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지 않나. 제가 볼 때 예. 저는 그 넌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입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이 입양 안에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저도 한때는 그 개독교 뭐 이런 표현 쓰고 네, 네, 네. 기독교인들을 되게 그 한국의 그 대형교회 중심의 기독교 이 상황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실제 입양한 부모들의 한 70% 정도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곳곳에 있는 어떤 그 이렇게 소외된 곳의 현장에 음, 실제 그곳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많죠. 진짜 예. 많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가 그때 머리를 한 대 크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게 대부분의 서민들인 것처럼 네. 기독교도 사실은 욕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따로 있고 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선하게 예. 그들의 종교성에 입각한 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목사니까 내가 막 너무 변호하는 입장에 있으면 다 나와요. 내가 욕하고 말지. 내가 나서서 예. 맞아요. 그런 마음도 실은 좀 있고요. 네. 사실 뭐 종교의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걸 다 뭐 봐야 되긴 해요. 예, 예, 예. 그걸 이제 뭐 여기에선 사실 종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선한 역할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네. 종교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나쁜 역할을 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예, 종교 예. 원리주의에 입각한. 모든 건 다 양면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독교가 개신교가 계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뭐 심지어 정광훈이 또 최근에 무슨 뭐 대면 예배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교회들 또 이 지금 이 양천구 이 아동 학대 살인까지 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근데 이 사건은 종교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예를 들었지만 네. 이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없는 네. 나쁜 인간이 악마성을 드러낸 거지. 네. 예, 예. 이게 그 종교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한테 걸리면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이거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 2001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그 학대 통계 자료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학대 행위자예요. 학대 행위자.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부모 가족이 이 그 파란색이 지금
2012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죠. 지금 저기 쫙 올라가는 게 네, 이게 친부모입니까? 친부모 가족입니다. 예, 예. 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지금 저게 친부모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밑에가 하지만, 그 밑에가 부자 가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가 모자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75에서 80% 정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네. 대체로 근데 저 때부터 저렇게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2012년도부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었지. 이게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그 범위, 개념 예. 이런 게 이제 그 달라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부모들이 뭐 사랑애매 뭐 혹은 뭐 훈육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학대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그 어린이집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고요. 네네. 아동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그 인식이 좀 이렇게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서 혹은 그 본래의 어떤 그 인권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실제 이제 이 학대 네. 그 범위도 이제 늘어나는 예, 게, 예, 예. 그러니까 네. 숨겨져 있던 것 내지는 기준이 그렇죠. 바뀌면서 네, 기준이 바뀌고. 예, 자, 예. 그러면 이게 보면은 통계. 저희가 이게 이제 2019년 자료입니다. 이게 보면 예. 이게 이 자료가 보면 사실상 지난 18년 동안의 자료와 거의 근사치입니다. 즉 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유형별 학대의 범위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유형별 범위. 예, 예, 예. 그래서 실제 친부모 및 혈족에 의한 그 아동 학대는 사실 한 거의 따져보면은 95% 정도가 그 혈족, 친인척 및 그 조손, 네. 친부모 이쪽에서 다 일어납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 다음에 한 4% 정도가 재혼 가정. 네. 예. 그 다음에 0.2에서 0.4% 범위 내로 여기는 이제 한 해 거지만 15년, 18년 정도 자료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네. 0.2에서 0.5% 정도가 이제 그 아동 입양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양 가정도 학대가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계부모 가정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모든 네. 가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학대에서 좀 입양 가정 제가 입양 가정 대표로 나온 셈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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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억울한 거 하나는 뭐냐면 네. 입양 가정 우리나라에는 입양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민법 입양과 예. 입양 특례법 입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입양 지금 정인이 같은 경우는 네. 입양 특례법 입양 사법부에서 결정을 해준 경우고요. 예. 사인간 입양, 친인척 입양, 그 다음에 아. 재혼 가정의 입양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것은 민법 입양에 들어갑니다. 뭐 어떤 그 검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게 약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입양 부모 교육은 받아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 굉장히 기준점이 약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 알아서 네. 하는 건데 예, 거기에 예, 조금만 예, 더 형식을 더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법 입양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그 작년도 기준으로 네. 아니 2019년 기준으로 그 입양 특례법 입양이 국내 입양이 한 300 몇십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민법 입양이 몇 건이었냐면은 거의 2,8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한 7, 8배 정도. 7, 8배 정도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 자, 이게 뭐냐면 그것은 그 공적 시스템이 깊이 개입을 안 한 입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계는 예. 민법 입양과 입양특례법 입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대 통계는. 그러겠죠. 그러면 네. 우리 입양 가정이 억울한 건 뭐냐면 그러네. 우리들 단체는 다 입양특례법 그렇지. 입양인데 다 훈련 받고 민법 입양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정인이와 같은 학대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인 극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네. 하필이면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조명이 됐던 거죠. 네. 그렇네요. 진짜 그 부분은 억울하시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정인이와 같은 경우는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정말로 이 0.2 지금 2019년 0.28%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거의 아주 정말 네. 근데 제가 네. 보니까 이 부모들 자체가 약간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끼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네, 예, 나쁜 네. 사람들이야, 그 그냥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예,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 프로를 보다가요.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무조건 피해라.
그런 사람 무조건 만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네, 참 어찌 됐건 가슴 아픈 사건이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이게 TV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계속 나오는 게 정인이 사건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요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좀 아주 분노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자, 네,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그 사건이 규정된 거, 사건이 명명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과거에 한 차례 있긴 있었죠. 예를 들면 나영이 사건이라고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나영이 사건도 나영이 본명이 아니고요. 나영이가 가명이었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조두순 사건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바뀌었죠. 예. 그 요즘은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죠. 예, 조두순 사건이라 그래요. 근데 맞아요. 예, 왜 가해자 이름을 써야지 왜 피해자 이름을 써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영철 사건, 뭐 김길태 사건 이런 것처럼 범죄자 또는 그 가해자가 사건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는 그 궁금한 이야기 Y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정인이라는 실명을 딱 공개를 해버려요. 맞아. 아,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생모가 임신 중에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줬을 수도 있고요. 예. 생모가 또 출생 등록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이를 위탁 가정에서 돌볼 당시에 뭐 또 예명으로 이렇게 또 불렀을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입양 부모가 또 지어준 이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생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출생 등록 당시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이름 자체가 입양 부모가 이름을 바꿨죠. 정하율, 하율이 정하율 이렇게 율한가 율한가 하율인가 아무튼 네, 그렇게 네, 이름을 네. 바꿨습니다. 네. 율하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갑니다.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생모가 처음에 출생 당시에 그래, 지은 그러죠, 이름으로. 진짜? 예. 그게 이제 초본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인가요? 거기- 초본입니다. 초본. 예, 주민등록 초본에 바뀐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요. 초본에는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개념이 없이 예. 다 있습니다. 예. 예. 초본엔 다 그렇고 예를 들면 출생 입양을 이름, 했다가 네. 파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양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 네. 흔적은 다 남습니다. 예, 흔적은 남죠. 네. 흔적은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렸던 이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입양 부모가 뭐 지어준 이름으로 명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인이라는 이 본명으로 또 실명으로 네, 네, 명명이 돼요. 네, 참 그게 이름이라는 게 사실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사자도 인권이 있는 건데. 예, 죽은 네. 사람도 사실은 인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도대체 지금 사건에서 아이의 보호자가 증발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아이의 보호자가 증발이 된 사건, 이번 사건에서 아이 실명 공개와 얼굴 공개를 도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는 SBS 측에 정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싶은 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 예. 만약에 자, 이거 그 프로그램 만든 PD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학대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저기. 실명과 얼굴 공개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이 명명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정인이 사건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그 민주시민 기독연대 방에서도 막 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막 그냥 막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냥 분노가 그냥 이벤트로 그냥 네, 네. 끝나버리는. 저는 이런 사건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네. 뭐 온갖 그 해시태그에 뭐 정인아 미안해 미안해, 난리가 난 거죠. 정인아 끝까지 지켜줄게. 정인아 지켜줄게. 뭘 어떻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싶다면 실명을 공개하지 마시고 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실명이잖아요. 네, 그 네.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뭘 어떻게 지켜주겠다는 겁니까? 댓글에 막 그런 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요. 그 사건을 좀 그 극대화하기 위한 이게 다 언론이 이게 그런 그알 누가 내가 아는 PD가 만드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Y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최근에 또 다시 그게 공개가 돼버렸어요. Y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뭐 Y 다 그러니까 공개가 돼 버렸어요. 참 그 시청률로 먹고 사는 그 TV나 뭐 언론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그 자제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피해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막 등장을 하고 얼굴도 막 공개되고 이래도 되나? 사실 그 모자이크 처리가 돼도 네. 참 이렇게 사진 그 이렇게 화면 속에 비치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많이 네. 그런데 아프고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팔리게 하기 위해서. 예, 예. 네. 이게 완전히 장사치의 그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완전히 장사꾼의 모습인 거예요. 네. 아이가 그렇게 온몸이 다 멍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얼굴 공개 안 해도 충분히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 왜 아예 얼굴을 왜 공개를 합니까? 죽은 사람은 인권도 없어요. 이게 지금. 게다가 뭐 낳은 생모가 다시 뭐 등장할 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요즘 자살 보도를 굉장히 언론이 그 원래 그 자제하는 언론 보도 네. 원칙상 네. 자살 보도를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건 자제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것처럼 그렇죠. 사람의 죽음 하나하나가 다 세세하게 묘사를 하면 음. 정의처럼 다 비극적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정말 끔찍하고 예. 예를 들어서 캐리어에서 죽은 아이의 이런 상황들을 만약에 얘를 캐리어에 가두는 상황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들을 한번 네. 그 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송으로 다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좀 그 물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꼭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보여주면서 그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뭐 생각을 저도 좀 많이 이거는 했습니다. 정말 우리 네. 방송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좀 자중하면서,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뭐 통계에서도 보듯이 기준이 올라가서 아동학대도 많이 드러난 것처럼 그 기준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저희가 뭐 저희 채널이랑 또 서울의 소리 같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분노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떤 해결 방법이 제시를 좀 하고, 또 어찌 보면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진짜 실제적인 전문가예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건축 배운다고 해서 건축 못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노동 현장에 뛰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인 것처럼 그분들 지금 입양을 실제 하신 분들이고 그 현장에서 계속 몸으로 부딪혀봤던 분들이시니까 그럼 어떤 해결책을 좀 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지금 과연 우리가 형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네. 형법이 이렇게 약해서 음, 학대를 저지르나 네. 혹은 학대 예방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국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지 뭐, 않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률이 예, 지금 예, 예.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 타가지고 또 뭐. 민주당 어떤 의원은 지금 우리 입양 가족들을 이렇게 강제로 조사하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가 지금 네?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지금 별 온갖 법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족들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입양 가족이 입양하면 안 되겠네. 그 조사에 응해야 되게끔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응하지 않으면은 그게 위법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항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입양도 하지도 네, 않았을 거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왜 하필 또 그런 법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옵니까? 정말 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좀. 제가 국회의원들 중에 입양 부모들을 제가 좀 공개를 할게요. 국회의원 분들 중에. 네. 자, 우리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 입양 부모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조호섭 의원, 광주 조호섭 의원. 그 다음에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이분들이 다 입양 그러시구나. 부모예요. 그리고 이게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이제 확대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전직 금천구청장이셨던 차성수 금천구청장님 전직. 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세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입양 부모들, 정치인 중에 입양 부모들, 시의원, 구의원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까지 이제 다 어쨌든
예비 범죄군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예비 범죄군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권에 대한 학대 문제, 예. 이거를 학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입양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입양 가족들의 인권 자체가 다 완전히 말살되게 하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입양 부모를 지금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몇 개 입양 그 자치단체에서 네.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분들이 조사하려는 행위도 문제지만 네. 이분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입양 가족은 우리 그 자치구 자체에서 언제든지 조사해도 된다라는 이런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그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이분들의 어떤 인권 의식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런 인식을 허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다라는 게 저는 좀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게 지금 또 몰아가고 있어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입양이 죄인 것처럼 그리고 해버렸잖아요. 입양 얘기를 빼고 학대로만 이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까 예. 제가 하려다만 얘기인데 네네. 형법상에서 제가 아직 다 이렇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형법과 아동복지법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아보전이라든지 네. 이런 그 학대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이 다른 비슷한 경우인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아동보호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심의위원회. 아동보호심의위원회. 예. 자, 이게 전국에 200 몇십 개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아동이, 그러니까 보호대상 아동, 그러니까 학대받았든 양육이 포기됐든 보호자로부터 일단 그 격리된 아동을 네. 아동에 대한 그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네. 그런데 2019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부산의 어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게 말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열려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위원들이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뭐든지 문제 생기면 위원회 만들잖아요. 네. 위원회 그 만능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꼽냐면 예. 소위 말해서 지역의 명망가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검찰 무슨 위원회도 가고 경찰 무슨 위원회도 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위원회를 자주 열겠냐고요. 네. 애들의 학대라든지 보호 조치에 대한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거기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요. 네. 그러면 또 무슨 위원회가 또 생기겠죠. 그러겠죠. 혹은 또 뭐 제도적 마련한다고 절차를 또 뭐 하나 만들겠죠.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라라는 얘기예요. 예, 예.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자, 이 공무원이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있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네. 보호시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여기서는 관행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오면은 무조건 그냥 한 곳으로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그쪽으로만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도 좀 보냅시다라는 건의를 하려고 이제 방법도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도 안 돼요. 네. 정책적으로도 주무 부처에서 그거 문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권 해석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담당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더 훨씬 좋습니다. 애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분을 욕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업무를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여기서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윗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늘공 맞네, 늘공. 자, 근데 저는 그 사람 절대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회 공무원 그렇죠. 체계에서의 맞아요. 매뉴얼이에요. 예. 이게
예. 공무원들이 왜 책임질 일을 합니까? 네. 자기가 그 평생 직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욕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뭘 욕하고 싶냐면은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자주 돌리냐는 거죠. 전문 영역은 전문 영역에 두어야 하는데.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순환 근무를 할 때는 순환 근무를 그 하되 이런 식으로 정말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권익 혹은 네. 이 아이들의 생사 여탈 삶의 어떤 평생의 삶의 어떤 음,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기는 전문적인 고도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큰 뭐 돈이 걸려 있거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돈 뭐 크게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조직도 그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조직이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네. 강조돼야 되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동복지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 아보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저 민간기관이 위탁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아보전에서 활동하는 이 직원분들이 학대 실제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뭐냐면은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이분들 기본적으로 급여 자체나 근무 조건 자체가 열악합니다. 맞아요. 근데 예. 이분들이 그 학대 현장에서 다 다니면서 이 모든 행정적인 실무적인 일을 다 처리합니다. 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안정적인 어떤 맞아요. 이 보장 없이 이분들한테 너무 또 많은 걸 요구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이 물론 그 이번 사건에서 물론 그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이분들한테 돌 던지는 것도 저는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예.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네. 경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네. 경찰이 공권력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시스템상 예.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려면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거가. 네. 그런데 의사가 군의염이 외력에 의한 건지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거 가지고 의사도 외력에 의한 건지 판단할 수 없다는데 그렇죠. 당신 이리 와. 내 수갑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 또 못 난리 나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을 내가 막 비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듣는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쵸. 문제가 예, 많이 예. 있다라는 네. 거죠. 이게 네. 그 내가 화나고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사죄하라고 하고 네. 무조건 너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해서 분노는 풀릴지언정 대책은 네. 아니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분노가 요즘에 보면 분노가 이렇게 이벤트화되는 거, 어떤 사건이 이벤트화되고 또 사건이 사건을 덮고 막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네. 좀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권 관련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뭐 아이가 그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학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친생 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또 그건 한번 살짝 보도됐다가 덮여? 싹 덮였어요. 친부모니까 괜찮아요. 네, 친부모는 아동 학대해도 괜찮고 양부모는 입양 부모는 아동 학대하면 안 되고 물론 안 되죠. 아동 학대는 어느 경우에나 다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비난받고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돼요. 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잣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5년 전에 그 한부모 가정에서 제가 재혼 가정에서 그 크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뭘 했냐면 이혼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인권 교육을 따로 실시를 했나 봐요. 네. 따로 원래 없던 것을. 네. 그러니까 그 해당 단체에서 가가지고 몰려가가지고 왜 우리 인권을 무시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시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지금 입양 부모들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그렇죠. 네. 상황에 지금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냐면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네. 대책 마련이 근본적인 문제를 차분한 이성과 예. 냉철한 판단으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 사람들의 분노가 쏠리는 맞아요. 지점에 가서 땜질하고 이제 또 예. 입양 가정에서 생겼다면 입양 가정을 가서 쥐잡듯이 잡고 계부모 가정에서 생겼다면 또 계부모 가정에서 이런 방식은 정말 저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 아동 학대 자체가 절대 근절되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이제 거론되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뭐 이게 법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되면 우르르 갔다가 또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또 그냥 푹 묻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게 우리 성향이나 국민성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이게 바꿔질까 그런 좀 그 아쉬움 뭐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캐리어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전 5년간 132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대요. 아동 학대. 네. 이게 2020년이거든요. 네. 2020년 이전 5년 동안 또 132명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죽을 때마다 과연 대책이 없었냐? 어떤 건 셌고 어떤 건 약하게 굉장히 있었죠. 비관적인 얘기이지만 네. 제가 아까 18년치 자료 보여줬잖아요. 네, 네. 자 보면 일정합니다 비율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양 가정에서 0.2에서 0.5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네. 물론 특징적인 날은 0.7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친부모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비율이 일정합니다. 네. 자 결론은 뭐냐면 해당 가정이나 해당 어떤 재혼 가정이라든지 입양 여기를 옥죄다고 해서 이게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에서의 총체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학대 예방 시스템의 전체적인 그 어떤 그 법이라든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 함께 방송했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좀 시설보다는 가정으로 아이들을 좀 저는 그때 지금도 좀 그게 지금 들었지만 그림이 그려지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이들이 뭐 한 10명이면 10명, 수명이 쭉 있는데 그냥 그 밥을 이렇게 막 네. 주고 네. 그러면 마치 이게 무슨 뭐 짐승들 키우듯이 기계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렇게 네.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울지도 네, 못한다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도대체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진짜 인식을 전환시켜서라도 단순히 시설로 보내고 시설에서 뭐 하고 시설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 진짜 부모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치? 네, 그런 친밀감이 생길 수도 없고. 제가 2010년도, 2009년, 10년, 11년, 12년 아마 그때 이제 제가 그 지역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네. 그때 제가 복지부를 이제 그때 어떤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가지고 그 복지부에서 좀 보자고 해가지고 좀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제가 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친권 박탈을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공론화해야 될 때가 왔다. 공론화해야 된다. 친권 박탈. 이 아동 학대 사건 있을 때마다 네. 자꾸 무슨 법을 바꾸고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친권 박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근데 자, 지금 현재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아동 분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동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 기간 또 얼만큼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동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아동이 가정에 복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로 가는지 그다음에 가정으로 복귀를 하면 또 보복형 재학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복형 재학대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계속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친권 박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친권 박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네. 결국 시설 보호가 아니라 가정 보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 보호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가정식 보호가 뭐 그룹홈이랄지 그다음에 위탁가정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위탁가정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위탁가정의 방식이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정.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뭐 적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탁가정 형태로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그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가정에서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가정이 신청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네. 예.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론화를 할 거냐. 네. 이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음. 친권 박탈을 이제 좀 더, 이제 정말 공청회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친권을 소유권이나 또는 기득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유교적인 맞아요. 어떤 예, 네. 사상의 어떻게 혈육을 국가에서. 끊냐. 예.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론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2010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복지부 찾아가서. 네. 예. 현행법상 그 보육시설에 그 아이를 맡겨놓고 네. 그 3년 이상 그 예, 예. 이렇게 그 아이에게 그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네.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 현행법상. 예. 그런데 그 법으로 인해서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친권에 대한 어떤 이 신권을 박탈하는 게 아직 한국 사회에 네. 이게 그 한국 문화의 어떤 인식상 맞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예. 아,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려면 이제 우리만 떠들면 안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니까. 뭔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하고 좀 접촉도 하고 뭘 하고 해야 이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 이게 변화라기보다도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 그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되나? 연락을 좀 해봐야 되나?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저기 표를 찍어주는 사람의 네.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문제가 아닌가. 네, 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절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금씩 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노력하고 하면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뭔가 큰 흐름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가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재조명이 되고 막 알려지면 그러면 또 이게 뭔가 좀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조차도 그냥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 속에서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상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네. 지치지 않고 가야 된다. 예, 지치지 않고 가야 된다. 결국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뭐 혹시 더 말씀드려야 될 거? 그러니까 저는 아동 학대도 성폭력 범죄와 비슷한 동일한 수준으로 전 다뤄야 된다고 봐요. 예. 네. 아주 강력한 처벌 뭐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 부모에 대한 그 공격은요. 사실 입양 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선량한 입양 가정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도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들은 얘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입양 부모 또 입양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더 이상 이제 입양과 입양 가족에 대한 공격은 좀 중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젠 이 사건을 이제 분노가 아니라 해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입법도요. 지금 분노에 입각한 입법 과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노에 입각한 법안들이에요. 실제로 시류를 타고 있는 법안들이 예, 시류를 타고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국회의원님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시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이제 좀 공청회를 좀 열어주세요. 친권 박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는 좀 공론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 입양 가족이 지금 입양이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 기사가 나가니까 그 댓글에 이제 제가 좀 뭐라고 나오냐면 입양 가족을 입양 가정 훌륭하게 생각한다. 너네들 왜 그 피해자 코스프레하냐. 뭐 이런 또 댓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있지 않은 사실을
왜 너네들 스스로가 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지금 들어오는 제보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단체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제보냐면 실제로 중학생이에요. 네. 얘가 단톡방이 있어요. 코로나로 애들이 이제 그 학교는 안 가지만 음. 톡방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얘가 공개 입양인데 얘가 친구들한테는 아주 소수한테만 얘기하고 다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엄마한테는 엄마하고는 공개 입양이고. 근데 단톡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이후로 음. 입양 부모는 다 이렇게 학대 어허. 하고 네. 입양 그 애는 불쌍하다. 이런 그 말들을 그 자기 친구들이 하는 걸 옆에서 같이 톡방에서 듣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엄연한 실제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어떤- 그건 폭력인데. 예? 폭력이죠. 그 어떤 경우는 이 아이가 갔는데 평소에 잘 지내는 친구 사이예요. 예. 그런데 여기 서울에 이제 저쪽 그 다른 그 지역, 서울에 이제 어떤 지역인데 이 아이가 가는데 갑자기 그 잘하니까 이렇게 부모들하고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모님이 그 물어보는 거죠. 넌 괜찮냐? 너 괜찮냐? 안 봐도 이- 미디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애들은 어른들이 말 안 해도 느낌과 그렇죠. 본심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서 완전히 그 멘붕에 빠지는 거죠. 아, 예. 근데 실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공적으로도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 네. 지금 사실 이게 엄존하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게 입양 가족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은. 예. 네.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의 시발점은 내가 볼 때는 방송이야. 아, 참 정말 중요한 말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예. 자, 지금 예비 입양 부모들이 입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입양 기관들이 완전히 셧다운 됐어요. 예. 입양 기관들이 왜냐하면 그 항의 전화하고 그다음에 공격받고 막. 그다음에 그 민주당 네. 민주당 한국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 요구를 하나 봐요. 예. 자료 요구하면은 이 자료 다 챙겨서 그렇죠. 다 이렇게 맞춰서 보내줘야죠. 기관에서 딱.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입양 기관이 너무 공격받고 있으니까 멘붕에 빠져가지고 네, 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제 제가 이틀 전인가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예비 입양을 신청한 부분인데 전화가 왔더래요.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는 도저히 이거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른 기관 연결해 줄 테니까 그쪽에다 하셔라. 그래. 아, 근데 한국 사회에서 입양을 결심하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얼마나, 고민과 예, 예. 정말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하고 또 두려움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이민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 보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입양을 가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하루에 한 2명 정도가 지금 입양을 계속 가야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입양이 업무가 셧다운되고 예비 입양 부모들이 입양을 포기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입양 가족들은 지금 그 낙인 효과 때문에 주위에서 그렇죠. 위축되고 있고 예. 이런 네. 상황에서 누가 입양을 새로 결심하지도 않고 네. 결국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엄마 아빠 새로운 가정으로 가야 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망구에 질립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약한 고리는 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희생당합니다. 지금. 지금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면서 가장 소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부모 없는 아이들,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장 약자이고 사회적 소수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기관이 잘못했어요. 만약에 네. 그 다음에 아부전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어요. 그럼 이성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그 공적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냉정하게 면밀하게 이것을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혹은 그 행정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누수가 없도록 기본적인 일들은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네. 상태에서 네. 조사가 관련해서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막 몰려가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의 반복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자기들 경쟁하듯이 프로 만들어 가지고 사건 띄우고 그럼 자기는 시청률 나오고 근데 그러고 나서 끝. 그러면서 아 우리는 뭐 고발만 하는 뭐 이런 것이다 하고 뒤에는 거의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서 정작 마지막에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방송을 제작하는 분들이 조금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예. 뭐 사건이 벌어진 건 뭐 일어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저는 그래서 안 봤어요, 솔직히. 그 아래에서 했다고 하는데 안 봤어요. 예. 제가 전에 저한테 이제 정광훈 막 시끄러울 때 그 아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좀 해달라고. 정광훈 관련해가지고. 내가 작가가 연락이 항상 그 막내 작가들이 연락이 네. 오는데 저 SBS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알이 조금 심해. 너무 좀 자극적으로 만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알겠는데 내가 그분들 형편이 상황이 그런 것도 알겠는데 조금은 좀 뒷일도 생각하시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뭐, 네. 네.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도 잘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분노만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왜 일어났는가도 했고 또 정신과 정말 대부와 함께 정신과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양희삼 TV 채널 전에 채널을 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 또 이렇게 입양 부모로서 또 입양단체 대표이시기도 그러니까 국장님이시기도 한데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분노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바꿀 것인가 대책 뭐 이런 것들로 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장님, 작가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좋았고요. 이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상을 바꿔 나가고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